샹들리에의 불빛은 언제나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너무 밝아서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축제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연회장 한가운데 유진은 잔을 들고 서 있었다. 크리스탈 잔 속의 와인은 조명에 반사되어 검붉게 빛났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액체가 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치 시간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곳은 낯설었다. 유진은 여전히 이 공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웃었고 고개를 숙였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모든 것이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은 자주 떠올랐지만 한 번도 실감 난 적은 없었다. 민우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조금 멀게 느껴졌다. 오래전부터 아주 조금씩.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닿은 것은 소리가 먼저였다. 날카로운 파열음. 음악 위로 튀어오른 소리. 크리스탈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와인이 흰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마치 상처가 번지듯. 유진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음악이 끊겼다. 연회장 전체가 동시에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다. 수백 명의 숨이 한순간에 멎은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 와인병을 들고 있던 남자가 굳은 채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 깨진 잔 곁에 유진이 서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먼저 바닥을 훑었다. 유리 조각, 붉은 얼룩, 그리고 그 위에 비친 샹들리에의 빛. 그 다음에야 사람을 보았다. 자네가 준 와인은 잠깐의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유진의 머릿속에는 이상할 만큼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 새벽의 도시락, 손이 얼어붙은 채 계산하던 숫자들. 마실 수 없는 것이었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가라앉기도 전에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은 결과가 아니라 오래전에 시작된 선택들의 도착지라는 것을. 와인 냄새 위로 오래전 기억이 겹쳐졌다. 새벽 5시 반지하 창문 너머로 아직 밤 같은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유진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항상 그랬다. 몸이 먼저 하루를 깨웠다. 부엌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깐 깜빡였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밥솥이 짧게 숨을 내쉰다. 김이 오르자 유진은 잠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졸음보다 먼저 책임이 찾아왔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감각. 민우의 도시락은 늘 비슷했다. 밥, 김, 계란. 계란은 반으로 접어 넣었다. 그마저도 두툼해 보이게 하려고. 반찬통을 닫으려는 순간 방문 쪽에서 기척이 났다. 민우가 문틀에 기대 서 있었다. 여보, 또 새우 안 넣었어? 그의 말투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유진은 그 안에 섞인 실망을 알아차렸다. 손이 잠깐 멈췄다. 미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민우는 더 묻지 않았다. 신발을 신으며 웃듯이 말했다. 괜찮아. 현장 밥이 더 맛있어. 문이 닫혔다. 그제야 유진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른다. 작은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 접힌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찍힌 숫자. 유진은 다시 펼쳐보지 않았다. 이미 외우고 있었다. 이번 달도 넘기면
생각은 늘 거기서 멈췄다. 그 다음을 상상하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옷은 두꺼워졌다. 민우는 내복 위에 작업복을 겹쳐 입었고 유진은 스웨터 안에 또 하나의 스웨터를 껴입었다. 보일러는 켜지지 않았다. 전기장판은 밤에만 아주 잠깐. 유진은 시장에 갈 때면 늘 해질 무렵을 택했다. 상인들이 남은 반찬을 한쪽에 모아두는 시간. 조금 식은 반찬 봉투를 받아들고도 그녀는 꼭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하루는 무거웠다. 민우는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 현장까지 40분. 겨울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돈이면 둘이 삼각김밥 하나를 더 나눠 먹을 수 있었다. 밤이면 둘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누고 컵라면 국물을 번갈아 마셨다. 유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언젠가 잘 살 수 있겠지? 민우는 대답 대신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 밤 반지하 방 테이블 위에는 연필과 공책이 놓였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사업해볼까? 민우는 웃었다. 무슨 돈으로? 유진은 웃지 않았다. 공책을 펼쳐 선을 긋는다. 지워지고 다시 쓰고 또 지워졌다. 청소용역, 쇼핑몰, 철물점. 연필 끝이 멈춘 자리에서 유진이 말했다. 재활용은 어때?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힘들잖아. 지금도 힘들어. 그 말에 민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더 짧아졌다. 유진은 밤샘 알바를 늘렸고 민우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했다. 집에 돌아오면 말이 없었다. 대신 저금통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봄이 왔을 때 낡은 트럭이 골목에 섰다. 새봄 재활용이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 첫 달 트럭은 거의 비어 돌아왔고 둘째 달도 다르지 않았다. 월세를 내지 못하던 날 민우는 집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새벽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아직은 아니라고. 유진은 토요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나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해야 할 의무도 아니었다. 그저 몸이 먼저 기억했다. 일주일 중 단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은혜의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입구의 타일은 여러 번 갈라져 있었고 문을 열면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오래된 나무 그리고 시간. 유진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부엌에 들어서면 할 일이 많았다. 칼을 잡고 채소를 썰고 큰 냄비를 옮기고 그릇을 닦았다. 손목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유진은 그 통증을 불평으로 바꾸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는 건 아직 쓸모가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창가 쪽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유진이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진은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유진은 그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도움은 조건 없이 주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숟가락이 움직였다. 유진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렸다. 다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유진은 그 노인의 식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짜지 않게, 너무 뜨겁지 않게. 가끔은 집에서 끓인 국을 보온병에 담아오기도 했다. 어느 겨울 오후 눈이 창문에 붙어 있던 날이었다.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 유진은 잠시 놀랐다. 그리고 웃었다. 네. 할아버지. 자네 이름이 뭔가? 유진이요. 노인은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다. 유진,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좋은 이름이네. 그 말 한마디에 유진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유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변했다. 유진이 늦으면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면 고개를 들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나무 이야기, 오래된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들. 유진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노인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할아버지가 좋아서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우리 할아버지 같으세요. 그 말에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옅게 웃었다. 같은 시간 민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의 하루는 바빠졌다. 회의가 늘었고 거래처 연락이 많아졌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다. 오늘은 봉사 안 가면 안 될까? 그의 말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서 예전과 다른 온도를 느꼈다. 예전에 민우는 힘들어도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유진은 이유를 붙였다. 바쁘니까. 책임이 커졌으니까. 민우의 휴대전화는 자주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자리를 옮겼다. 통화는 짧았고 설명은 없었다. 유진은 묻지 않았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봄이 왔을 무렵 노인은 유진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 이번엔 자네 남편도 함께 오게.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아직은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건물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로비는 넓었고 바닥은 반짝였다. 엘리베이터는 끝없이 위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을 때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넓은 사무실, 정돈된 책장, 창가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노인은 창가에 서 있었다. 등 뒤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놀랐겠지.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한그룹. 그 정한그룹 맞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노인의 모습과 이 공간이 겹쳐지지 않았다. 자네들에게 제안이 있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정한환경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다. 지분, 공동 경영. 유진은 손을 꼭 쥐었다. 조건이 있네. 노인은 둘을 번갈아 보았다.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민우의 숨이 잠깐 멎었다. 자네들 같은 부부가 해야 회사에 사람 냄새가 나.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사람 냄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계약서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요? 노인은 유진을 똑바로 보았다. 자격은 만드는 거네. 그리고 덧붙였다.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특별 조항이 읽혔다. 배신 시 지분 회수, 비윤리적 행위 시 모든 권리 박탈. 민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노인은 말했다.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돈도 잃는 법이네. 침묵 끝에 펜이 종이를 눌렀다. 민우가 먼저, 그리고 유진이 그 옆에 이름을 적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유진은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아직은 몰랐다. 이 선택이 가장 단단한 믿음과 가장 잔인한 배신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정한환경 중형지사 회의실 문이 열리던 날, 유진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장은 새 것이었지만 몸에 익지 않았다. 어깨는 조금 굳어 있었고 소매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 입었지만 여전히 내 옷 같지 않았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다. 길게 놓인 테이블, 정리된 서류, 정면에 걸린 회사 로고,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시선들. 이사님, 호칭이 떨어질 때마다 유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녀보다 반박자 빠르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등을 곧게 세운 모습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전임자가 남긴 보고가 읽혔고 숫자가 오갔다. 유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표정을 봤다. 누가 피곤해 보이는지, 누가 말을 삼키는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회장님 친척이래? 아니면 낙하산이지 뭐.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진은 집에서 직원 명단을 다시 펼쳤다. 이름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아이 둘, 야간 근무 잦음, 휴게실 불편하다고 말함. 민우는 숫자를 보았다. 유진은 사람을 보았다. 며칠 뒤 유진은 직원 휴게실을 직접 찾았다. 의자는 낡아 있었고 전자레인지는 고장 나 있었다. 여기 점심시간에 많이 붐비죠?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약속이 되었다. 휴게실은 확장됐고 테이블이 늘었고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다. 육아 때문에 눈치를 보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님, 이런 제도 괜찮을까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으니까 만들죠. 그 말은 의외로 빠르게 퍼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민우는 현장에 나갔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 속에 섞였다.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공정을 확인했고 거래처와의 미팅은 늘어갔다. 부사장님, 이번 계약 조건이 좋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다. 성과는 숫자로 돌아왔다. 매출 그래프는 분명하게 위로 꺾였다. 보고서에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때부터였다. 민우의 말투가 달라진 건 그건 내가 결정할게. 이건 내 선에서 정리하지. 그 말들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회장은 약속을 지켰고 기회는 연달아 주어졌다. 지분은 늘었고 직함은 바뀌었다.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리게 된 날, 유진은 집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강남의 불빛이 아래로 깔려 있었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 여보, 유진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민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응. 짧은 대답.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은 곳에 서 있는데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해 가을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렸다. 밝은 조명 아래 신입사원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민우 앞에 한 여자가 섰다.
부사장님, 존경합니다. 서연이었다. 말투는 또렷했고 웃음은 계산돼 있었다. 눈빛에는 분명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자주 보고서에 올랐다. 이건 제가 직접 챙길게요. 교육은 제가 맡죠. 야근이 늘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신입 교육 때문에. 민우의 말은 늘 그럴듯했다. 유진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덮였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느 날 유진은 민우의 차 문을 열다 멈췄다. 낯선 향이 스쳤다. 집에는 없는 냄새였다. 그날 밤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고급 레스토랑 이름이 눈에 걸렸다. 해외 호텔 예약 메일도 있었다. 유진은 종이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여보, 이건 뭐야? 민우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거래처 접대야. 요즘 그런 거 많아.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믿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보다 앞섰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유진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오르던 계단이 정말 같은 방향이었을까? 창밖에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성공의 계단은 여전히 위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우의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둘로 나뉘었다. 아침엔 부사장이었고 밤에는 이름을 숨겼다. 회사에서는 단정한 정장, 절제된 말투, 계산된 웃음. 보고서 위의 숫자는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회의실에서는 그의 말이 곧 결론이 되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는 모자를 눌렀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를 걸을 때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연희는 언제나 몇 걸음 뒤에서 그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손이 닿았다.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네요. 연희가 말했다. 그래서 좋아. 민우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하다는 말 속에는 들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다. 연희의 집은 빠르게 바뀌었다. 처음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 그 다음엔 전망 좋은 아파트였다. 가구는 점점 비싸졌고 벽에 걸린 그림은 값이 붙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들이 진열장 속에서 말없이 늘어났다. 민우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위에 있다는 착각.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느 날 밤 연희는 침대에 걸터앉아 물었다. 민우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대답을 미뤘다. 조금만 기다려. 난 기다리는 거 싫어. 연희의 시선이 민우를 정확히 찔렀다. 나도 부사장 부인이 되고 싶어.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부담스럽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때가 오면 정리하면 되지. 그해 여름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지나치게 차가웠다. 손등이 시렸다. 이혼을 하시면 공동 재산은 반으로 나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답이었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은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우의 눈이 특정 문장에서 멈췄다. 배우자 배신 시 지분 회수. 손끝이 굳었다. 이게 제 재산 아닙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다. 조건부 증여입니다. 회장님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죠. 사무실을 나서며 민우는 처음으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 노인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허락을 받아야 해?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연희의 말이 겹쳤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자라났다. 처음엔 희미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또렷해졌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 가을이 깊어질 무렵 민우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낯선 단어들이 떠 있었다. 그는 검색 기록을 지웠고 결제 내역을 분산시켰다. 모든 것은 조용히 치밀하게 진행됐다. 그의 일기장은 늘 가방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글씨로 적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유진의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 같은 시기 김정아는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서는 말없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호텔 로비, 익숙한 얼굴들, 모자를 쓴 민우와 젊은 여자. 확실한가? 네. 날짜와 동선 모두 확인됐습니다. 김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달라졌다. 오래된 사람 특유의 침묵. 며칠 뒤 그는 유진을 불렀다. 창가에 앉아 차를 따르며 물었다. 요즘 어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잘 지내요. 아주 미세한 떨림. 김정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말이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믿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속는 법이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회사는 분주해졌다. 창립 기념 파티 준비로 로비가 바뀌고 와인이 쌓였다. 민우는 준비 상황을 직접 챙겼다. 지나칠 만큼 세세하게. 오빠, 나도 가도 돼? 연희가 물었다.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 왜?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와. 대신 조심해. 연희는 웃었다. 그 웃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민우는 외면했다. 파티 전날 밤 민우는 와인병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로 붉은 액체가 흔들렸다. 아무 냄새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병을 내려놓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샹들리에가 천천히 회전하며 빛을 흩뿌렸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받아 연회장 천장과 벽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대연회장 천장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아래에서 현악기의 음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바이올린 소리는 과하지 않게 감정을 자극했고 첼로의 저음은 바닥을 타고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잔을 들고 웃었다. 웃음은 자연스러웠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간간히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어깨를 세웠고 누군가는 표정을 다시 다듬었다. 와인 분수에서 흘러내린 붉은 액체가 은빛 그릇을 타고 흘러내리며 반짝였다. 붉은색은 축하의 색이었고 동시에 피를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했다. 유진은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와인색 드레스는 몸에 자연스럽게 맞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공간이 낯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차분하게 답했다. 그 모든 동작이 익숙해 보였지만 마음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 민우는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그러나 그 거리는 이상하게 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틈이 있었다.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공기가 고여 있었다. 민우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렀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했다. 이 자리에선 많은 것을 모른 척하는 편이 편리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빨간 드레스의 여자가 들어왔다. 조명이 그녀에게 닿자 목걸이가 먼저 반짝였다. 반짝임은 의도된 것이었고 계산된 각도였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말소리는 줄어들었고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저 여자 누구야? 마케팅팀 신입이라던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속삭임은 낮았지만 빠르게 퍼졌다. 연희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천천히 걸었다.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민우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둘은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다. 약속도 신호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한 확인이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보았다. 민우의 시선이 멈추는 것을, 연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유진의 손에 들린 잔이 흔들렸다. 아주 조금, 본인만 느낄 수 있을 만큼. VIP 테이블에서 김정아는 연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다. 이곳은 축하의 자리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회의실처럼 보였다. 민우의 시선, 연희의 걸음, 유진의 굳어진 표정, 그리고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김정아는 비서에게 고개를 기울였다. 확실한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네. 1년 넘었습니다. 김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다. 9시 사회자의 멘트가 흘러나왔고 박수가 터졌다. 박수 소리에 묻혀 민우는 와인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차분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병의 와인이 줄지어 있었다. 민우는 그중 익숙한 병 하나를 집었다. 손에 쥐는 감각이 선명했다. 그는 잔 2개를 꺼냈다.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대에 쏠려 있었다. CCTV 사각지대. 민우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손이 멈췄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이 와인 속으로 떨어졌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색도 변하지 않았다. 민우는 잠시 잔을 내려다보았다. 와인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는 잔을 들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연습된 것이었다. 여보, 유진이 돌아보았다. 건배하자. 민우는 잔을 내밀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해야지. 유진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때 가장 믿었던 얼굴. 함께 바닥에서 시작했던 사람.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같은 방에서 같은 꿈을 나눴던 얼굴. 유진은 잔을 받았다. 잔이 입술 가까이 올라간다.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김정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연회장의 소음 위로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안 돼! 그 한마디에 몇몇 시선이 돌아왔다. 다음 순간 지팡이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유진의 손에서 잔이 튕겨나갔다. 크리스탈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소리. 붉은 와인이 대리석 위로 퍼져나갔다. 몇 방울이 유진의 드레스에 튀었다. 천위에 붉은 얼룩이 번졌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음악이 멎었다. 연회장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김정아는 천천히 다가왔다. 바닥에 유리 조각과 붉은 얼룩을 내려다본 뒤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자네가 준 와인은 잠깐의 침묵, 마실 수 없는 것이었네.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채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아는 대답 대신 손을 들었다. 그리고 연회장 한쪽을 가리켰다. 저 빨간 드레스 여자. 수백 개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연희는 그대로 굳어섰다. 자네 내 연녀 아닌가? 연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입술이 떨렸다. 유진은 그제야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우 씨,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선만 피했다. 김정한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르며 울렸다. 모두 들으시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나 김정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오. 잠시 멈췄다. 민우 부사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에게 증여한 모든 지분을 즉시 회수하오. 연회장은 소음에 휩싸였다. 계약서 3조 2하. 배우자 배신 조항에 의거하여. 김정한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보았다. 그리고 유진 이사. 유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자네를 정한환경 대표이사로 임명하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진 와인잔 사이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번져 있었다. 그 위로 샹들리에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날 밤 깨진 것은 잔 하나였지만 무너진 삶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유진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연회장이 비워질 즈음 민우는 경호원들 사이에 끼어 로비를 가로질렀다. 샹들리에의 불빛은 이미 절반 이상 꺼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은 빠르게 본래의 차가운 얼굴을 되찾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 깃에는 식지 않은 땀이 배어 있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회장님! 그는 거의 본능처럼 뒤돌아섰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아직은 김정한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는 갈라졌고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김정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잠깐 고개만 돌렸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예상해온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자네는 이미 모든 기회를 받았네. 민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멎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걸 김정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다. 배신으로 갚았지. 두꺼운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민우의 세계는 단절되었다. 그가 내뱉으려던 말들은 모두 문 안쪽에서 막혔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텔도 집도 아닌 어딘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눈을 감으면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연희의 말이 겹쳤다. 머릿속에서는 파티장의 소음과 김정한의 목소리가 계속 반복됐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의 첫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정한환경 부사장, 불륜 배신 정황 확인. 계약 위반으로 직위 박탈 및 지분 전면 회수.
자막은 건조했고 앵커의 목소리는 감정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민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웃고 있던 자신의 사진이 설명문과 함께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미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우는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딱딱했고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다. 조사관의 질문은 차분했고 서류는 이미 정리돼 있었다. 민우 씨, 살인 미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우는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감했다. 단순한 불륜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는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조사는 길지 않았다. 부정할 말도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조사를 받는 동안 연희는 집 안에 숨어 있었다. 커튼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꺼두었다.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을 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고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에도 숨을 죽였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혼잣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며칠 뒤 민우는 고시원 방에 들어섰다. 창문 없는 방, 눅눅한 공기. 예전에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보다도 더 좁고 더 어두웠다. 짐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 사진이었다. 유진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던 사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던 시절의 얼굴. 민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선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걸 버렸구나. 사진은 다시 봉투에 넣지 못했다.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연희의 몰락은 그보다 조용했다. 회사에서는 짧은 통보만 있었다. 해고 사유는 신뢰 훼손.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력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면접 연락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가가 아닌 구석 자리였다. 이거 다 오빠 때문이야. 연희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난 오빠 믿고 다 버렸어.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정환 회장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연희는 짧게 웃었다. 아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가 선택한 거야.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민우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었다. 유니폼은 몸에 맞지 않았고 시급이 찍힌 근무표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거리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자업자득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호텔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파티장의 음악과 웃음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은 마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다.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고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번져 있었다. 유진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아직 파티장에서 입었던 드레스 그대로였다. 붉은 와인이 튄 자국이 허리 아래쪽에 번져 있었지만 갈아입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얼룩을 지우면 오늘 밤에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까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짧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문을 열자 김정한이 서 있었다. 지팡이에 체중을 실은 채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 이사.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스로를 추슬러야 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김정아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유진 맞은편 의자에 앉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유진에게는 오히려 숨을 고를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변명도 아니었고 고백에 가까웠다. 김정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책망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오래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 가진 시선. 자네는 잘못이 없네.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제가 더 일찍 봤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김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막을 일이 아니었네. 그건 이민우가 선택한 일이야. 그 말이 유진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했다. 책임이라는 무게가 아주 조금 옮겨간 느낌이었다. 사람은 김정아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믿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속는 법이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꼈다. 자네는 사랑했을 뿐이야. 김정아는 다시 유진을 보았다. 그게 죄라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울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았다. 회장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김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말했다. 이제는 자네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 문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앞으로 자네 앞에는 그는 덧붙였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네 이름으로 서게 될 길이 놓일 걸세.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제야 이 방이 더 이상 숨막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김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네. 이제는 흔들리지 말게.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유진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붉은 얼룩이 남은 드레스, 조금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진은 다시 김정한의 앞에 서 있었다. 예전처럼 크지 않은 방이었다.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쓰던 공간. 창가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그 빛은 차분했고 과장되지 않았다. 마치 지금의 유진과 닮아 있었다.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회장님, 김정한이 고개를 들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유진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켜쥐어져 있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같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썼다. 김정아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 짧은 대답에 유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허락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두렵습니다.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요. 김정아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정도 판단도 없는 시선이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자네에겐 능력이 있고 자네를 지켜본 사람들도 있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나 같은 후원자도 있고, 유진은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제야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발로 서 있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길지 않았다. 민우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힘도 없었다. 법원에서 마주한 민우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유진은 그를 오래 보지 않았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었다. 서류 위에 찍히는 도장은 무거웠다. 간통, 살인 미수, 문장 하나하나가 민우의 과거를 공식적으로 확정 짓고 있었다. 위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확인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유진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봄이 왔을 때 유진은 정한환경 대표이사 취임식에 섰다.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다. 그녀를 회장님의 선택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유진은 원고를 보지 않았다.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회사가 성장하려면 숫자보다 먼저 사람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약속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회사는 서서히 변했다. 휴게실이 다시 정비되었고 불필요하게 길던 회의는 줄어들었다. 실적 보고서에는 왜라는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변화는 숫자로 돌아왔다. 매출은 올랐고 사업은 확장됐다. 해외 지사 이야기가 오갔고 회사 이름은 업계에서 자주 언급됐다. 대표님은 좀 달라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릴 사람으로 보잖아요. 유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반지하에서 사람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민우의 이름은 더 이상 유진의 일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행정 절차 속에서만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정말 매달 지원금을 보내셔야 합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왜요? 유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잠시 후 덧붙였다.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어요. 다만 그가 꿈꾸던 삶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그 말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선택이었다. 연희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무너진 뒤였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김정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창밖의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상태였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너를 보면 내 아내가 생각난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김정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 평생 두 여자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내 아내와 너. 유진의 눈가가 젖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스스로 온 거야. 그는 유진의 손을 잠시 잡았다.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지. 앞으로는 네가 그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거라.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 힘은 사람들을 위해 쓰길 바란다. 유 원장은 조용히 공개됐다. 정한그룹 지분 일부가 유진의 이름으로 넘어왔다. 유진은 숫자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김정한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을 위해 쓰길 바란다. 서류를 덮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유진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리고 유진은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2023년 유진의 이름은 더 이상 기사 한 줄로 설명되지 않았다. 한때는 회장 김정한의 선택, 배신당한 아내, 파티의 중심에 섰던 여자 같은 수식이 따라붙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신뢰받는 사람,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말보다 그 표현이 더 자주 쓰였다. 정한그룹 이사회 회의실. 유진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숫자가 빼곡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었다. 그녀가 보고 싶은 것은 과정과 사람, 그리고 그 숫자가 남길 흔적이었다. 이 사업은 수익도 중요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들어서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회는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다. 반대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준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은 늘 결정을 늦추십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늦추는 게 아니라 버리는 선택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정한환경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 장기적 책임. 그러나 유진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여전히 본사 1층 직원 식당이었다.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식판을 들고 직원들 사이에 앉았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게 유진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 요즘 회의 분위기 달라진 거 느껴지죠?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대표님이 먼저 사람 이름부터 외워요. 유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시간들. 그때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 것. 한편 같은 시간. 민우의 하루는 여전히 밤에서 시작됐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그는 계산대에 서 있었다. 손님이 뜸해진 새벽 민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깊어진 주름, 무거운 눈꺼풀, 이게 나구나. 동전이 계산대 위에 떨어졌다. 아저씨, 거스름 돈이요. 아, 네. 손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실수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기가 어려워서였다. 쉬는 시간, 그는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나는 다 가졌었지. 아름다운 아내, 존경받는 자리, 돈.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더 위를 받고 더 많은 걸 원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알았다. 결국 다 잃었어. 휴대폰 화면에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유진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미안해. 그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연희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화려한 옷도 눈에 띄는 화장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어느 날 카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한환경 유진 대표는 오늘 아시아 지속 경영 포럼에서 연희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 유진은 차분했고 단단해 보였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대신 흔들림이 없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묻자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진심이요. 연희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나도. 말끝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미화하지 않았다. 2023년 가을 유진은 다시 결혼을 선택했다. 강준혁은 유진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스스로 만든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양로원 은혜의 집.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유진은 그곳에서 김정한을 처음 만났고 처음으로 기회를 받았다.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은 가득했다. 유진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히 평온했다. 2024년 겨울 유진은 거리에서 민우를 마주쳤다. 눈이 잠시 내리던 오후였다. 유진아, 그녀는 멈춰섰다. 미무 씨, 둘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러 있었지만 말은 짧았다. 잘 지내? 네가 보내주는 돈으로 그나마 살아가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고마워하진 말아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다만 당신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 당신을 용서했어요. 다만 잊었을 뿐이죠. 유진은 돌아섰다. 이번엔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붙잡을 이유는 없었다. 유진은 앞으로 걸어갔다. 과거를 짊어진 채가 아니라 정리한 채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처음의 반지하, 깨진 와인잔, 그리고 한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유진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성공도 복수도 아니었다. 사람의 도리.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끝까지 남는 것이었다. 2033년 봄. 유진은 더 이상 회사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반백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고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오래 흔들렸고 오래 버텼으며 결국 자기 자리까지 걸어온 사람이라는 걸. 유진의 재단 사무실 벽에는 어떤 기업의 로고도 걸려 있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손편지가 빼곡했다. 가난한 부부 창업 지원, 독거노인 돌봄, 청소년 교육 후원. 연간 기부액은 이미 100억 원을 넘었지만 유진은 그 숫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도움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날도 유진은 한 양로원을 찾았다. 오래된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기사님, 유진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다. 네, 할아버지. 제 아들이 말이죠. 사업이 망했답니다. 아내도 떠났고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진은 잠시 말을 고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봤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보다 왜 넘어졌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기억하면
다시는 같은 자리에선 넘어지지 않거든요. 노인의 눈가가 젖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며칠 뒤 유진은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한때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가 누워 있었다. 민우. 이제는 68세, 강경화 말기였다. 그는 유진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왜 왔어? 유진은 의자에 앉았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민우는 허약하게 웃었다. 끝까지 너답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우의 숨은 거칠었고 손은 말라 있었다. 유진아.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제 편히 쉬어. 민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신에게 남은 힘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르게 살았을 텐데. 유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생을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민우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그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유진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그를 기억하며 지난 시간을 정리했다. 조용한 아침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햇살은 이미 따뜻하게 병원 건물 벽에 반사되고 있었다. 해질녘 한강변. 유진은 남편 준혁과 나란히 서 있었다. 강물 위로 노을이 길게 번졌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작은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배려였고 유진은 그 따뜻함을 몸으로 느꼈다. 여보, 준혁이 물었다. 후회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뭐려? 민우 씨와의 시간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유진은 웃었다. 강한 건 아니에요. 잠시, 그리고 천천히. 그냥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배웠어요. 뭐려? 유진은 석양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게 뭔데요? 유진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사람으로 남는 법. 선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녀는 김정한 회장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온전히 와 닿았다. 붉은 빛이 서서히 강물 속으로 스며들었다. 배신은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훨씬 길었다. 민우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통째로 바꿔놓았다. 사랑도 그랬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시간은 찰나처럼 지나갔고 남은 것은 추억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디까지 품고 어디서 놓아야 하는지.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의 가난도, 봉사하던 토요일도, 이름도 모른 채 누군가를 도왔던 시간들도 결국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왔다. 준혁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으며 유진은 미소 지었다. 해는 저물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직 흐르고 있었다.